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어제 미중 양국의 정상들은 3시간이 넘도록 마주 앉아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시간 동안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후 5시 36분부터 시작해서 3시간 10분 정도 장시간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대만, 무역, 인권 같은 양국 현안부터 북한의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역 세계 문제까지 주요 관심사들을 두루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 성명처럼 형식을 갖춘 문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첫 대면 정상회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만큼 입장차가 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후에 미국에서 중국을 방문해서 이번 회담의 후속 조치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신부 2명이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했다. 글을 올렸고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신문 보시죠. 신부 2명 성공회 소속, 카톨릭 소속 2명이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게 그 사진인데요. 추락하는 모습,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하는 모습과 그리고 비나이다 이런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막말과 저주를 성직자가 퍼부은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미애 원내대변인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분이 맞느냐. 악령에 씌지 않고서는 이렇게 충격적인 글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은 세계일보입니다. 청년층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신문 펼쳐보시죠.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이렇습니다. 20대 청년층에서 25.1 가장 높습니다. 아마 취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30, 40대, 50대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이런 체감 경제 고통 지수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전경련 역시 청년층이 많이 소비하는 분야의 물가가 상승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이들이 아마 20대 청년층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경제적 능력에 좀 적은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활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역대급 7번에 뽑혔다고 합니다. 베컴과 호날두와 함께 역대급 7번을 단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손흥민 선수가 꼽혔다고 하는군요. 피파가 카타르 월드컵 개막 7일을 앞두고 그동안 월드컵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서 훌륭한 선수, 돋보인 선수, 멋진 활약을 보여준 선수 10명을 추렸는데 그 10명의 10인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 7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신통방통 함께해 줄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성준빵 착해.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팠어.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실례입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가 만났던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푸놈펜 의료원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 의료원을 찾아갔고 의료원의 행사를 할 때 김건희 여사를 만나지 못했던 한 소년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12일에는 직접 그 소년의 집으로 찾아갔었죠. 그리고 난 다음 날 13일에 다시 푸놈펜 의료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후원 문의가 쇄도했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한 복지가가 관련 소식을 접하고 로타를 그 소년을 한국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도록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후원 문의가 쇄도하면서 김 여사와 병원 측은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안도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희망을 주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소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후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 여사의 일정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굳이 공식 배우자 행사를 따라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서 지적들이 많던데요. 글쎄 그 지적이 많다고 지금 하셨는데 사실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저는 민주당 사람들 일부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외교 관례상 그 배우자 공식 일정이라도요.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의에 갔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의무죠, 일종의.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무상이 아니고 본인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실제 그 공식 일정에 안 간 정상 부인들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공방을 벌일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내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지금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로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아무리 공식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서 앙코르와트 구경하고 다닌다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영부인으로서는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런 관광 프로그램 대신 이런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뭔가 선행을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닌가. 정무적으로 오히려 판단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문을 좀 다시 다른 신문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 보시죠. 여의도 막말 싸움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행보를 놓고 일단 야권에서는 빈곤 포르노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등장시켰습니다. 여권에서는 김정숙은 관광객이었다라고 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안으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빈곤 포르노라는 것은 여기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가난을 자극적으로 연출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부터 버리기 바란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양금희 수석 대변인 장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망언 참사이자 정치 테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 역시 이런 억지 생떼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광객 영부인보다 오드리 헵번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활동하는 선행 영부인이 100배, 1000배 더 좋다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목소리입니다. 함께 하시죠.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입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국위 선양을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김건희 여사를 흠집내는지 모르겠어요. 목에 튀어요.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요즘 신세대니까 제가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오버하는 것 같아. 회를 좀 살리고자
그런 관심을 촉구하고자 갖고 후원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스토킹이라고 봅니다. 저 여야 공방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이었죠. 과거 여기 자막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자, 대한민국 청년들은 길 한복판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압사했다. 아무리 모방의 욕구가 솟구치더라도 이번만은 참았어야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시신들을 SNS에 올려서 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민 의원, 따라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역시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느냐.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셀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앙코르와트와 타지마을 등 관광지를 다닌 관광객 영부인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100배, 1000배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애 의원님, 이 여야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정치인들의 언어 수준을 보면은요, 네. 국민들께서 좀 기함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면 지도부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입에 담는 언어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뭔가 뭔가 이렇게 좀 해코지를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는 뭐 다 느껴지지만 그 언어로 표현하는 걸 국민들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그걸 빈곤이라는 단어와 포르노라는 단어를 합성해버려요. 네. 사실 어린아이가 아픈 어린아이를 찾아갔다는 거는요, 외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국내적으로는 막 이렇게 지금 막 엉뚱한 방향으로 저는 사실 싸움이 된다고 보는데, 외교적으로 보면 그 캄보디아 국가와 국민들, 그 언론을 통해서 이게 알려졌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그 아픈 심장병 아이 병원을 찾아갔다. 근데 그게 또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치료를 받고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게 아마 이제 캄보디아 언론에도 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캄보디아 국민들이 그거를 듣고 보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캄보디아 국민들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죠, 사실. 그냥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씁니까? 만약에 그 단어를 썼다는 게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걸 캄보디아 국민들이 안다 그러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외교 문제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이런 막말이 우리 내부의 정쟁을 넘어서서 외교의 국익을 훼손할 정도라면 저는 이분은 당연히 네. 저는 지금 뭐냐면 내려와야 돼요, 진짜. 최고위원 자리도 내려와야 되고 국회의원 자리도 내놔야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이게 너무 일상화됐다는 게 슬픕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런 국제회의요. 네. 캄보디아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를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치해서 치른 건데 보통 저도 국회 공보수 할 때도 이제 국회의장만 해도 방문할 때는 방문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프로그램도 이게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수개월에 걸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김 여사께서 저런 일정을 개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캄보디아 입장을 생각한다면은 그쪽에서는 좀 섭섭한다거나 외교적으로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례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 여사가 무슨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이런 거 의도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좀 아쉽다는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청와대에 네. 제2부속실이 있어서 영부인 대통령 배우자 일정은 모든 게 어떤 관리도 되고 지원도 됐는데 지금은 없는데 저도 예전에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은 대통령 부인이 가시면 다 거기도 풀기자들이 다 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기자들이 공동으로 취재를 해요. 다수가 가진 않습니다. 특히 저렇게 이제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은 그럼요. 소수로 해서 가서 절대 피해주지 않게 갑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다른 기사를 찾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김건희 여사께서는 해외면 나가면 어떤 구설이 나오고 논란이 나오는 거는 본인도 앞으로 위축될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우리 국민들 그걸 비판하는 국민이나 또 옹호하는 국민이나 서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논란이 줄기 위해서는 아니 왜 이걸 자꾸 비공개로 해서 민주당의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지적까지 받잖아요. 이런 이태원 참사 되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사진을 대량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나 대통령실에서 차라리 기자분들을 같이 가면은
그분들이 정확히 취재하면은 이런 코스프레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식화시키고 그렇게 행보를 해주는 게 하지. 자꾸 이러다 보면은 정말 대통령께서 캄보디아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엄청 중요한 회의를 했다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근데 지금 기사가 제가 볼 땐 김건희 여사 기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건 과연 바람직한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 저도 신문을 쭉 보고 방송에 들어왔지만 그런 지적들을 하는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공개적으로 어떤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비공개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뿌리는 것이, 배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과거에 아마 공개 활동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됐고 그 이후에 이런 논란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후에 공개하는 걸 지금 대통령실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논란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여야에서 어떤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연일 기승전 김건희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그러나 야권에서도 너무 자주 김건희 여사를 지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부인인데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 또한 자중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누구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외모를 지적하는 건 너무 견강부회적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이는 것 같다. 결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경 대변인,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으로 볼 때 대통령 부인의 실수도 우리가 감싸줘야 되는 게 같은 어떤 국민으로서 그렇죠. 어떤 정서 아닌가 싶은데 뭐 저런 의견들도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김용민 의원의 생각처럼 저 대통령 부인이 나가서 네. 좀 이거는 정상적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외교 일정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것이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내에서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불편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 이런 국민들로부터의 걱정거리를 최소화시켜낼까라는 것 중심으로 외교 행보와 일정을 좀 대통령실에서 짰으면 하는 생각이고, 조금 아까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리가 비공식 일정으로 갔는데 사진을 보면 약간 연출된 듯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것 또한 약간 뭐 저 의심의 여지는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 공개적인 일정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공되지 않고 언론에 그대로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이 캄보디아 언론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캄보디아 언론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캄보디아 언론에서조차도 이것을 주요 미담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면 정말 잘한 것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외국의 영부인이 우리 뭐 노숙자 어딜 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함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돌아보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요. 캄보디아 언론에서도 이 미담 소개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확실하게 본 자료가 있으니까 티저에서 나중에 찾아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 일정을 하지 않은 건 방문한 곳이 병원이었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우의 집이었기 때문에 네. 이 대규모 기자진, 취재진이 동행하게 되었을 때 환자분들이나 환우 가족들에게 좀 폐를 끼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고려가 배려 차원에서 적용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이나 또는 캄보디아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방문 이후에 헤브론 병원에 추가적인 어떤 후원의 손길들이 답지하고 있고, 또 따로 찾아갔던 저 심장병을 앓는 아이, 네.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코스프레다 뭐다 비판을 했는데, 누군가 국내에 이 독지가가 나타나서 몇 달 뒤에 저 아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한국으로 와서 수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무엇보다 이 민주당 분들이 그래도 공식 외교 일정 준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전 이 정도까지는 야당이 제기할 수도 있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빈곤 포르노라는 참 그런 단어를 야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식 석상에서 쓰는 것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흠집내기 꼬투리 잡기에 지나지 않는 좀 저열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교롭게도 그 장경태 의원이 예능에 나와서 본인 반지하 산다고 막 자랑했던 그런 프로그램 찍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빈곤 포르노죠. 그리고 재산 수십억 되는 분이 선거 나와가지고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막 그런 게 빈곤 포르노죠.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찾아가서 결국에는 이 복지의 손길들, 후원의 손길들이 답지 않은 게 그게 어떻게 빈곤 포르노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찍은 그 사진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우상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팔짱을 왜 낍니까? 저는 그게 공공외교의 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특히 공식 저 사진 촬영인데 팔짱 끼고 하신 것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친근함의 표시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인데 무슨 사적인 그냥 식사 자리나 뭐 이런 파티 장소 파티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상대방이 결례를 느끼지 않으면 상관은 없으니까 굳이 뭐 지적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죠.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할 수 있죠. 저는 좀 불편했어요.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SNS에 올라왔던 그런 사진과 글들을 공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이끌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이 글귀를 공유하면서 SNS에 자랑까지 한 걸 몰랐다면 무식이고 알았다면 적반하장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팔짱 낀 거 뭐 시청자들 보시기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팔짱 낄 수 있습니까? 이게 저 공식 회담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갈라만찬이거든요. 갈라만찬은 공식 회담보다 이 어떤 공식적인 기준이 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편안한 분위기였겠죠. 실제 정상도 아니 그래서 복장 자체도 그렇죠. 저 전통 의상. 캄보디아 네. 전통 의상이잖아요. 네. 전통 의상 입고 그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교류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미국식 예를 들어서 뭐 인사법 내지는 어떤 에티켓 이런 거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사실 여기에 그 팔짱끼 사진은 없잖아요.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글만 있을 뿐인데 사진을 보면 그 마크롱 대통령하고 그 프랑스식 인사 왜 이렇게 볼을 갖다 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사를 한 사진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볼 문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프랑스식 인사법이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갈라만찬이나 약간은 그 공식적인 격이 좀 낮은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한 거로 생각하고요. 네. 물론 우상호 의원 개인적으로 뭐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저게 방송에 나와서 그 불편함을 토로할 정도로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성직자들이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려서 또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신부 2명이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 염원했다. 글과 사진을 올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김규돈 신부입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비판을 받고 있죠. 또 다른 한 사람, 박주환 신부 페이스북에 대통령 전용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합성 사진을 올리면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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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려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뭐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저는 부적절하죠. 일반인들이 저런 거를 올려도 비판받을 텐데. 다른 분들로부터
좋은 얘기 못 들을 겁니다. 근데 성직자 두 분이 저렇게 했다는 건 전혀 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제직까지 박탈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뭐 이렇게 아무리 개인 SNS 뭐 하더라도 저는 절대 뭐 동의하지 않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예결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예결위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담동에서 7월 달에 술자리를 가졌다. 가짜뉴스 전파가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렸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도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는 공당이 저지른 몸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자,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어떻게 녹취록을 틀었는지 그 부분도 직접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앤장 애들 있잖아.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근데 한동훈을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나 아이 다 막아놨어. 나는 못해. 대통령이 왔어 어디를? 왔어.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의겸 의원은 제보 사실 여부 규명해 보겠다는 것. 전 그렇다면 이걸 못 믿겠다면 특검하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 되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반대로 민주당이 비판을 받겠죠. 김의겸 의원 개인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나서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신문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봤을 때 경찰은 다소 그 의혹 제기가 허위에 좀 가깝다라고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경 대변인님, 계속 이렇게 키워나갔을 때 행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저것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는 있겠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제기한 더탐사라든지 언론도 이에 따른 어떤 그 후폭풍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어떤 의혹 제기조차도 못하게 하는 입막음용으로 작용돼서는 안 된다. 뭐 물론입니다. 네. 이러한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뉴스거리가 되고 여야의 쟁점거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궁금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것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정쟁거리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사회적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고 엄한 곳으로 방향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경찰에서도 정황 얘기하지 말고 증거 얘기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날의 일정과 그날 그 경호처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 일정 부분 공개를 하시면 저는 깔끔하게 해소가 되고 그게 공개가 되면 저는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명과 의혹 제기 차원에서 완벽하게 궁금증을 덜어주지 못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의혹을 제기할 때요. 그 진실인 것으로 믿고 했다. 그러면 저는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그 진실이 아닌 것으로 믿었을 정황이 여러 가지 있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가짜 뉴스 그걸 왜곡해서 가짜로 만약에 퍼뜨리려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면 당신이 해명해봐,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심이죠. 아직 김의겸 의원이 예. 그걸 가짜뉴스인 것을 알고 의혹 제기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근거는 없죠. 근데 이제 추정되는 건 뭐냐면, 그 술집이 몰랐다. 난 그 술집을 특정을 처음엔 안 했어요. 됐죠. 예, 고급 술집. 근데 그 고급 술집을 저는 처음부터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일부러 모르는 척한 것이 아닌지, 아마 수사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이제 수사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번 기회에 과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 사회가 한번 규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끝까지 해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한 다음에 처벌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비공개 검찰 출석했다고 합니다. 오늘 검찰 출석한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비공개로 출석을 했고 카메라에 모습이 담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저희가 심도 깊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동훈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더 탐사라는 매체가 공개를 한 그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확실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 탐사는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브 채널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 장관님께 생각하십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종의 정치단체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를 스토킹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 그리고 청담동 가짜 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 자리에서는 지난 8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주한 EU 대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런 말 없었죠, 전혀. 가짜 뉴스였죠.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아마 그 대변인께서도 직접 사과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교 참사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하여튼 외교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안보 관련 브리핑들의 진위 여부가 의심받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 김의겸 리스크가 터졌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대변인직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복귀한 대변인님? 예, 뭐 아직까지는 유지를. 김의겸 대변인이 여전히 대변인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곧바로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핑계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핑계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후속 조치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깨끗하게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저것이 대변인을 경질할 만큼의 큰 잘못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뭐 지도부에서 판단을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의겸 의원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간간히 뭐 실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것 전체가 우리 정치를 뭐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간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어떤 지금까지 정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EU 대사의 말을 왜곡해서 전파한 것은 단순히 이 국내 여당과 야당 사이의 어떤 정쟁용 뉴스가 아니라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외교 참사라는 조수진 의원 지적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김의겸 대변인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태 하나만으로도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좀 격이 떨어지는, 그리고 민주당에도 상당한 이 폐를 끼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의겸 대변인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민주당이라는 국회 다수당이 국민께 또는 대외적으로 신뢰를 계속 쌓아가기 위해서도 이 정도 사고를 쳤다면 저는 경질하는 게 이 정치적 차원에서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여러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도 함께 저희가 덧붙여 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풍산계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문 바로 보시죠. 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풍산계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원에 가게 되면 이 둘 사이에 태어난 강아지가 있는데 별을 만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3년 전에 별을 분양받은 우치동물원으로 고미와 송강이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현재 경북대 수의대 부속동물병원에 머물고 있는 고미와 송강이까지 우치동물원으로 간다면 아마 새 가족이 3년 만에 상봉하는 셈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치동물원에 간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고미와 송강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네. 물론 동물이지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국가가 소유권을 개인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월 29일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고쳐서 그걸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그 개념 그대로입니다. 위탁 관리지 그냥 분양이 아닙니다. 반면에 별이 같은 경우는 그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이 된 건데 거기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자식도 국가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는 할 수 있어도 현행 법령상, 그러나 완전한 분양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전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개를 키울 때의 모든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을 해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로 양자가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내가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국가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산 문제, 돈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거를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료값 얘기 나오고 뭐 좀스럽다는 표현도 등장하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양이나 250만 원 사료값이 부족해서 못 기르겠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용은 저는 모르고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그 비용 얘기가 나온 겁니다. 250만 원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한 거는 확인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비용 지원에 관련해서도 조금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풍산계,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산한 내용인데 사료비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그런데 이제 사육 관리 용역비가 192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192만 원. 그래서 월 242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일단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중이었고, 방금 전에 이상민 장관 얘기 들었지만 비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돈, 사료값 좀 자극적이고 예민한 그런 문제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계신 거죠. 이건 사료값 얘기한 것은 그건 국민의힘 문제 제기고요. 그야말로 대통령을 좀스러운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을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거고요. 저 풍산개 2마리가 청와대 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밥 주고 매일 관리하고 안 하잖아요. 결국은 저거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 2마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전문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에서는 아니 뭐 개 기르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뭐 또 이렇게 또 비판도 있던데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하고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개인에게 분양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대환영이다라는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고 이것을 가지고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동아일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고미와 송강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 그 별에 대한 그 국가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제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의아한 것이요. 2마리만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새끼는 이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산개 2마리 사이에서 난 거면 당연히 국가 소유일 텐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풍산개 2마리 사이에서 난 새끼는 지금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거는 지자체 등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 기록물을 분양하는 건 괜찮습니까? 네, 그거는 아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기다려 보겠고요.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개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개를 키우느라 돈을 썼고 개에게 사랑을 쏟아준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 때문에 시끄럽다. 사료값, 인건비, 치료비, 데려오는 비용, 데려다주는 비용, 무상으로 양육 이런 표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가 유독 도드라지게 읽혔다. 더구나 개를 키우느라 인건비를 썼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돈 주고 누굴 시켜서 개를 키웠다면 주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지적을 합니다. 개를 예뻐하는 것과 개를 기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별개의 일이다. 그리고 이제 개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있는 우치동물원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를 가둬놓고 기르는 개라는 동물 자체가 가둬놓고 이렇게 키우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들에 대해서도 좀 불쌍하다 이런 글도 여기에는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개를 키우는 부분과 예뻐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로 여러 풍산개에 대한 관심과 이슈들이 뜨겁다는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치 동물원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만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해버렸습니다. 비판에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유가족 동의 없이 친야 인터넷 매체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들레라는 매체 이날 시민 언론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면서 155명의 명단을 게재해버렸습니다. 명단 공개 직후에 인터넷과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개이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여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하겠다. 정의당조차도 참담하다, 강한 유감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매체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더 탐사라는 곳과 민들레라는 곳입니다. 민들레에서 지금 명단을 공개했거든요. 더 탐사와 협업했다고 합니다. 일단 더 탐사 잘 아시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저희가 잘 몰랐는데 이번 건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 그리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매체이고 컬럼 필진의 유시민 작가 또 김상봉 전남대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야 성향은 분명해 보이는 매체입니다. 자, 이 매체가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서는 그 전에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서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그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명단은 사실은 이 그 사건 직후에 이미 정치화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뭐 거기를 왜 갔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 공방들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정치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명단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체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저는 오염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족들의 동의가 필수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동의를 안 받고 저렇게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뭐 법률적 책임 또 뭐 여러 가지 그 도의적 책임 뭐 이런 것도 저는 그 공개한 쪽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민들레 측은 뭐 일부 이제 뭐 아마 항의를 받고 뭐 이런 경우는 또 가려주고 아마 이러는 모양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본인들이 공개했으니까 동의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기되는 책임 뭐 이런 거를 져야 할 것이다. 아마 그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 전 논란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방적인 공개에 아직 유족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명단 공개 게시글에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댓글들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생자 명단 일방적 공개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단 유족인 삼촌과 할머니가 안 괜찮아 하는데 왜 너희가 이걸 괜찮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고요. 또 다른 분은 명단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삼촌께 물어봤다. 연락받은 적도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취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댓글로 봤을 때는 한민수 대변인이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 명단을 이름만 공개했습니다만 그 공개한 매체가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그런 걸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제는 말씀하신 대로 유족분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근데 본인들이 밝혔듯이 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뭐 깊은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의 구하지 않고 설사 그게 이름만 밝혀서 뭐 다른 뭐 기록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름 공개 자체를 유족에 싫어할 수도 있는 건데 밝힌 거는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국가적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국민들은 진정한 이 애도를 하고 분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름도 알고 영정과 유폐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한 예로 제가 아주 가슴 아프게 본 기사인데 그 20대 딸을 잃은 어머니가 경기도청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그 경기도청에 있는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딸의 사진을 갖다 놓고 싶다. 이 당국과 잘 안 돼가지고 장례를 하루밖에 못 치렀다. 근데 나는 내 딸의 얼굴을 보면서 더 애도하고 울고 싶다 해서 그렇게 영정을 갖다 놓고 유패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도민들도 같이 애도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기사를 제가 그 경우는 이제 본인이 유족들이 원한 경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에서 이재명 대표랑 그 유족들 9분이 비공개로 철저히 비공개로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유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장례 절차도 그렇고 당국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많이 받지 못했다. 여러 가지 절차 안내랄지 그래서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개 부분도 진짜 뭐 전제가 당연히 돼야죠. 원치 않았는데 그 이름이랑 영정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진정한 애도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당국이 됐던 또 유족들도 어제 간담회할 때 보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걸 좀 만들고 싶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든 해서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 또 지금 부상당하신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이렇게 국가적 차원,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제 청문으로 한 말 말씀드리면 유족분들이 하신 말씀을 구구절절히 보니까 참 아픈 사연도 많고 근데 정말 말단에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말단에 묻지 말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발 좀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9분의 유족을 민주당에서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다.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누가 사실 희생됐는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명의 국가꽃 다발이가 되고 우리가 추모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을 기릴 수 있는 얼굴과 위패 필요하다. 우리 유가족 중에서도 명단이 또 공개도 되고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 꽃다발더미 앞에다가 머리 수그리고 향 사르고 저러는 거 내가 처음입니다. 이건 왜 희생자 명단을 공개 못합니까? 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비공개 간담회 끝난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동안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던 입장을 저희가 좀 묶어서 보여드렸고요. 어찌됐든 민들레라는 이 매체에서 명단을 공개하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따져볼 내용들은 다른 타 당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당마저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이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어떻게든 유족들을 자꾸 모아서 무언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대정동 의혹 수석이 속도를 내니까 무리란 걸 알면서도 이슈를 덮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계속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무단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세상을 떠난 분들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야 매체 이계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미호 의원님, 어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 법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 그 법에 의해서 과연 이 명단을 이 매체들이 어떻게 구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전파를 하는지 이런 게 아마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아 보여요. 일단 수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요. 뭐 깊은 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상한 얘기들은 다 궤변으로 일단 들릴 수가 있어요. 들릴 수가. 왜냐하면 정말 깊은 애도는 유족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 매체들이 이 명단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전부 다 방방곡곡에 붙여야 돼요. 원하시는 분들 연락을 달라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닌 일단은 공개하고 아니면 말해달라?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도 선을 좀 그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궤변은 필요 없고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더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이라면요. 알겠습니다. 자, 명단 공개 논란이 적지 않다는 부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복경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미국의 대표적인 9.11 테러 때 당연히 사진과 이름이 다 공개가 됐었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그랬고
또 30년 전에 그 시랜드 사건 네. 이런 때도 그 아이들의 아이 사진과 이름까지도 다 방송에 나왔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언론에서 내보냈던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분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 추모와 향후의 어떤 우리 반성과 각성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추모하는 방식이 저는 아마도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때부터 영정 없는 혹은 위패 하나 없는 그런 분향소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언론이 개인정보 문제 또 유족 간의 어떤 그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낸 것은 성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 이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진심으로 추모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힘든 추억이니까 빨리 넘어가자라고 접근해서는 저는 이런 사고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제가 속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비공개로 출석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신문 함께 보시죠. 정진상 오늘 소환 조사 받는다. 이미 받고 있을 겁니다. 아마 검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있을 것이고, 정 실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2013에서 20년 사이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428억 원에 대한 화천 대유의 어떤 그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도 아마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오늘 정진상 실장을 불러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장동 사업을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를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 실장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얼마나 가까웠고 또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가까웠는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 실장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내세운 정 실장의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3년에서 14년 3천만 원을 받았다. 14년 4월에 5천만 원 받았다. 19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3천만 원. 2020년 10월에 또다시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일단 받고 있고, 하나 더 보시죠. 사업 추진 일정 및 공모 일정 관련된 비밀, 그리고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관련 비밀, 공모 지침서 관련 비밀을 대장동 팀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휴대전화를 버려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직전에 그날 통화하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의 1호의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은 자기 것이 아니다. 그분들 것이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이 돈을 주는 것으로 약속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드러나면서 차명 소유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현찬 평론가님, 이렇게 많은 혐의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정진상 실장이 술술 얘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아마도 혐의를 부인하겠죠. 그럼 이후 수순으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나 또 조선일보 보도를 보게 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만한 정황들이 저는 좀 많다고 보는데요. 네. 압수수색한 정진상 실장의 컴퓨터에서 새로운 운영체제가 깔린 정황. 그러니까 이게 포맷을 했다는 뜻이죠. 네. 기존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검찰이 이 정진상 실장 주소지 아파트 CCTV 2달치를 분석했는데 정진상 실장의 가족들이 드나든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2달치 CCTV에서 정 실장의 출입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보이지 아니겠습니까? 않았다. 예. 그게 이제 조선일보 보도로 나왔거든요. 그럼 주거의 불분명성 등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또 발부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 검찰이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은 국회 본청에 있기 때문에 왜 여의도 당사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까? 저도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후에 언론 보도나 검찰 측 입장을 살펴보니까 정진상 실장 명의의 핸드폰이 그 여의도 당사 근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호가 잡히는 것들이 통신 기록 추적을 통해서 조회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후에 후속 보도를 보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간의 사정 등이 오늘 조사 그리고 그 이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좀 봐야 되고요. 뭐 가정적이긴 합니다만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마저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인정한 측근 2명 다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과연 이 사태를 넘길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실장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어제 민주당은 검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항의 방문했을 때 목소리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당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로 피의자들은 방어권 침해는 물론이고 향후 재판에서 무죄가 가려지더라도 낙인 효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것은 분명하다. 저희들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항의 또 당부를 말씀드렸고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특정 당원이라 할지라도 당직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공격하고 공박을 할 일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죠. 그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고 당연히 막 올인하듯이 나서는 거는 그거는 좀 과잉이죠.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당이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당화됐다. 이번 자정 작용이 전혀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당이 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 자체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자,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 자체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경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제가 신문을 좀 띄워놓고 있긴 한데 당 내에서도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실제로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그때 가서 좀 내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검찰의 억지 수사이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탈탈 떨어서 먼지 한 톨까지도 찾아내려고 하는데 대선에서 이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라는 억울함과 답답함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가 검찰에서 없는 것을 완벽한 조작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에서는 저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다만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검찰이 정치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신문을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죠. 김성태 지금 해외 나가 있는 것으로 도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성태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가 이런 얘기를 검찰에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혹을 말해줄 테니 쌍방울은 봐달라. 일종의 거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이 복수의 경로로 다양한 경로로 수원지검에게 협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 대신에 쌍방울 내의 횡령 의혹 수사를 무마해달라. 검찰은 딜은 없다. 홍해나 딜을 했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딜은 없다. 사실 뭐 법적 근거도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최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돌기 시작한 게 한 달 이상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그 해외 도피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뭐 피로감 같은 것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누가 이렇게 잡고서 보도를 한 건 없거든요. 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 뭐 이런 정도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게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우리나라 판례에 보면 오히려 저런 식으로 검찰이 뭔가 형량을 줄여줄 테니까 실토를 해라 이런 게 드러나면 법원에서 그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저거를.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저런 것들이 과연 사실일까? 그러니까 검찰은 거부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사실을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잘 알면서 검찰한테 그런 이른바 딜이라고 하는 걸 그 제안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뭐 우선 신뢰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여하튼 저런 것들은 그러면 왜 자꾸 저런 보도가 나올까? 이게 이 보도도 처음이 아닙니다. 10월 말에도 보도가 비슷한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이 뭔가 여기도 나왔듯이 국내에 그 귀국하려는 명분 뭐 이런 걸 쌓기 위한 작업 아닌가 하는 그렇게 분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면수 대변인 이 내용을 보면 적어도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 이런 것들을 할 얘기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을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한 달여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들었는데 저 기사와 정반대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법조를 잘 아는 분들한테 언론인들 포함해서 들었는데 그때는 검찰이 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도저히 밝힐 수가 없으니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뭔가를 그 회유나 압박이나 조작성의 발언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요. 그런 건데 정반대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저는 이게 법조계 소스는 법조계가 나왔는데 검찰이 혹여라도 이런 사실을 만약에 뭐 사실과 다르게 흘렸다면은 이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아주 악의적인 시도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정진상 실장이 오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마지막 단계다라는 지적들도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